제9장 내일을 찾아서. 아더 던도는 내가 가입해 있었던 학생 클럽의 회원이었다. 그가 내게 자기의 고향인 루츠타운 교회에서 강연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 마을은 학교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었다. 나는 여러 곳에서 자주 강연을 했으므로 이번 초청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받아들였다. 강연 중에 아버지가 이 루츠타운의 교회와 비슷한 온테리오주 아덴에 있는 작은 교회의 신도였으며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였다는 말을 했다. 모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했다. 그들 중에 메리안 버텀리와 그녀의 어머니 메리 버텀리가 있었다. 이 교회의 목사인 노리스 라인 위버씨는 매년 열리는 성직자 회의에 그의 아내와 함께 참석차 가고 없었다. 목사의 아내 엠마가 메리언 덤턴리의 언니였으므로 덤턴리 가족이 목사 네를 대신하여 목사관에서 내게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날 첫 만남의 자리에서 메리안 버텀리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덴의 감리교회 주일학교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 당신 아버님이신가요? 나는 놀람을 감출 수가 없었다. 미국 시골의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캐나다 시골 교회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사진에 대해 알 수 있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더 던돈의 어머니는 목사 부부가 성직자 회의에서 돌아오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미스터 홀은 교회의 모임이 끝나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대단히 흥분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내게 말하기를 던돈 부인, 전 교회에서 아버지를 아는 젊은 숙녀를 만났어요. 지금의 제 심정이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메리엄 모녀가 목사 부부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지역교회 예배와 친교 시간에 나를 초청했다. 모임이 시작되기 전 목사관에서 만찬이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는데도 메리엄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미 캐나다로 떠나지나 않았나 하고 실망하고 있었다. 그 순간 메리안이 부엌에서 나오지 않는가? 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언니를 돕느라 부엌에 있었던 것이다. 교회의 친교 시간이 끝나 집에 돌아온 라인 위버 부인은 저녁에 마실 우유가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그들은 날마다 가까운 목장에서 우유를 날라다 먹고 있었다. 라인 위버 부인이 메리안에게 목장에 가서 우유를 좀 가져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메리안과 함께 다녀오겠다고 청했다. 우리는 우유통을 들고 목장을 향해 걸었다. 목장으로 향하는 산책길에서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아덴 근처의 비숍 밀스에서 학교 교사로 있다는 것과 곧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메리안은 그곳에 내 친척들과 아버지의 친구들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할머니에게 보낼 조그만 선물을 전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 그녀가 내 청을 들어준다면 다음 주말에 한 번 더 이 루츠타운에 와서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를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그녀와 목장으로 가고 있던 그 시간에 아더 던도는 목사관으로 나를 찾아왔다가 이미 자기보다 먼저 내가 그의 집으로 간 줄 알고 차를 몰아 되돌아가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곳에 젊은 남녀가 우유통을 함께 들고 오는 것을 본 아더는 후에 그 광경을 이렇게 실토했다. 나는 그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저건 절대로 홀이 아니야. 그 친구는 학교에서도 여학생과 데이트 한번 한 적이 없거든.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시골 아가씨를 데리고 이런 곳을 걷고 있다니 절대로 저건 홀이 아니고 말고. 그런데 저건 홀이 틀림없지 않은가? 이 루츠타운에는
아무도 산 동산에 얇은 명주옷을 입는 사람은 없어. 동양 실크를 입은 사람은 홀뿐인데 말이야. 그런데 저건 홀이잖아. 할머니께 보낼 선물을 준비하여 그 다음 주일 다시 루츠타운으로 갔다. 그곳에서 정규 예배에 참석했는데 뜻밖에도 메리안의 독창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정원에서를 불렀다. 나는 전에도 이 곡을 여러 번 들었으나 지금처럼 이토록 아름답게 내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다. 메리안의 목소리는 너무나 황홀한 선율로 내 귓전을 때렸다. 예배가 끝난 후 나는 다시 목사관에서 대접을 받았다. 이미 내 마음은 흔들려 있었다. 아름다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성격의 메리안, 캐나다에서 온 그녀와 더 친할 수 있는 이 초대를 나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나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메리안의 어머니와 언니는 내게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으나 라인 위버 목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얼마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목사는 그때 이미 메리안의 배우자로 심중에 둔 청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청년을 소개하기도 전에 이미 메리안의 마음이 내게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메리안의 가족은 메리안이 다시 미국에 가서 마운트 유니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뜨거운 염원이기도 했다. 메리안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어느덧 메리안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메리안이 정규적으로 편지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다. 물론 작은 선물에 대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도 듣고 싶었고, 처음 우리들의 편지는 무슨 일이 있었다든가 학교 행사가 어땠다는 등의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편지가 몇 차례 오가자 메리안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메리안은 1896년 6월 21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태어난 영국의 앱워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메리안과 언니인 엠마는 이 유명한 역사적인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자나 관광객들을 위해 스스로 안내역을 자청했다. 엠마는 이때 미국에서 온 방문객 라인 위버 목사를 만났다. 엠마가 캐나다로 이주했을 때 그들의 우정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드디어 그들은 아덴의 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후 라인 위버 목사는 이곳 오하이오의 루츠타운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메리안의 부모는 에버드에 새로 세워진 웨슬리 기념교회에서 첫 번째로 결혼한 부부였다. 어머니는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였고 아버지는 주일에 평신도 설교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진사였다. 메리안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일을 자주 도왔다. 메리안의 어머니 메리 버텀리 여사는 남편 조셉 버텀리가 세상을 떠나자 1911년 그 당시 고등학생이 될 나이인 두 딸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의 길을 나섰다. 용기가 필요한 모험의 길이었다. 이 일은 그녀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 하나가 먼저 캐나다로 이민을 가 있었는데 그가 버텀리 여사에게 그리로 오도록 주선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타리오 주의 아덴 마을로 이주하게 된 것이었다. 이곳에서 버텀리 여사는 그럴듯한 사신관을 시작했다. 메리안은 4년 과정의 아덴 고등학교를 3년에 맞춰서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메리안은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일반 학교에서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곧 벽촌의 여교사가 되어 많은 경험을 쌓았다. 1917년 여름 메리안은 드디어 미국으로 오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가을부터 루츠타운 학교에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대학 진학비를 벌어야 했다.
그녀는 당시 전쟁 때문에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이웃 동네의 모직물 공장에 임시로 취직했다. 공장 여공들은 이 신입 여공을 동정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딱하군. 이 복잡한 기계에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지. 더구나 감독은 지독한데 말야. 이제 곧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갈 거야. 여긴 여선생이 일할 만한 자리가 아닌걸. 메리안에게 방적기가 맡겨졌다. 감독은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곧 기계가 서버렸다. 여공들은 서로 쳐다보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소근댔다. 저것 봐. 이제 감독이 올 거야. 여기서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군. 메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감독에게 갔다. 그때 감독은 높은 걸상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놀라 걸상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감독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기계의 도면과 인쇄된 지침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스스로 확실히 알고자 했다. 감독은 거칠게 대답했다. 도면과 지침서를 보여줘도 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결국 감독은 주저하며 도면과 지침서를 주었다. 그것들을 들여다본 메리아는 즉시 기계를 이해했다. 그녀는 마치 고참 여공같이 능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뤘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 감독의 놀램은 더했다. 감독은 곧 그녀에게 더 복잡한 기계를 맡겼다.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도면과 지침서를 주었다. 메리아는 곧 고참보다도 생산 능률이 훨씬 더 빨라졌다. 학교가 개학을 하여 메리아는 공장을 떠나야 했을 때 감독은 정말로 아쉬워했다. 학교는 컸고 학생 수도 많았다. 그러나 교실 하나뿐이었던 캐나다의 학교에 비해 그만큼 더 힘들었다. 특히 학생들의 규율을 잡는 것이 문제였다. 하루는 말썽꾸러기 학생 하나가 공부 시간에 손가락을 가지고 딱딱 소리를 냈다. 메리아는 수업 후에 그 학생을 불렀다. 윌버야, 넌 손가락을 가지고 딱딱 소리 내기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그래, 좋아요. 내가 15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손가락으로 소리내어 보아라. 방해할 학생들도 없으니. 윌버는 회심의 미소를 띄었다. 그는 곧 양손의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한 손만을 가지고도 소리 내기에 힘들었다. 메리아는 그에게 같은 속도를 유지하라고 했다. 15분 후에 그녀는 이 말썽꾸러기를 보냈다. 난 내일 또 할 거예요. 윌버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좋아요. 만일 내가 또 하면 넌 학교가 파한 뒤에 날 위해 30분 동안 소리를 내야 한다. 더 길게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여 윌버는 생각을 고치게 되었고 메리안의 반에는 더 이상 말썽꾼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반은 전교에서도 가장 규율이 잘 잡힌 반으로 알려졌다. 메리아는 거리상으로는 가까운 곳으로 왔지만 우리는 서로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메리아는 학교 생활로 바빴고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수업 시간 외에는 중국 제프에서 수입한 실크와 레이스를 팔기 위해 다녀야 했다. 차츰 나는 내 장사 품목에 부엌기구, 스푼, 포크, 나이프를 추가시켰다. 나는 계속 시간을 내어 학생자원부에서 활동했다. 메리안도 이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자기도 선교사가 되고 싶은 자극을 받았다고 요즘에 심경을 털어놨다. 1918년 3월 오하이오주 베리아의 볼드윈 윌러스 대학에서 학생자원운동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메리안도 이 회의를 참관하면 유익하리라 생각했다. 나는 마운트 유니언 대학의 대표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메리안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 총회에서 우리 두 사람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돌아오는 도중 이른 새벽, 우리는 클리블랜드 기차역의 식당에 앉아 있었다. 알리언스로 연결되는 열차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하여 메리안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녀가 의사가 되어 의료 선교사가 되면 그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메리안도 나의 의견을 수긍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앉으며 열심히 청했다. 메리안, 나하고 같이 조선에 가지 않겠어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익살스럽게 대답했다. 같이 가는 건 무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남남인 남녀 사이인데.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녀의 눈에 나타났던 웃음을 보지 못했다. 나머지 여정 동안 계속 어색한 침묵만을 지켰다. 나는 언제나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말하는 편이었다. 나로서는 중요하게 꺼낸 말이었는데 묵살을 당했으니 무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뒤늦게나마 기차역 같은 공공장소, 더구나 해도 뜨기 전인 새벽은 이처럼 심각한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풋낙이었다. 학생 클럽의 친구들은 프로포즈를 하려면 먼저 클럽의 상징인 글자를 장식한 핀을 준비하였다가 여자가 수줍은 태도로 고개를 끄덕일 때 재빨리 꽂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 기회에는 이들의 조언대로 하여 실수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행스럽게도 메리아는 야생동물들을 무척 사랑했다. 그녀는 루츠타운 근처의 숲에 사는 여러 종류의 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숲속으로 즐거운 소풍을 가면 이상적인 무드가 될 것으로 믿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첫 번째로 맞는 주말에 나는 메리안에게 조선이 아닌 숲속으로 새를 구경하러 가자고 청했다. 소풍을 가기에는 안성맞춤인 좋은 날씨였다. 살아있음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4월이었다. 적당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프로포즈를 했다. 이번에는 전번과는 달리 결혼하여 함께 조선에 가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승낙하면서 내가 꽂아주는 학생 클럽의 핀을 우아하고 사랑스런 태도로 받았다.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황홀했던가. 야생동물에 대한 흥미는 안중에도 없었다. 우리의 약혼 소식은 빠른 속도로 대학에 퍼졌다.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내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했다. 한 친구는 내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 약혼을 하면 장래 의사가 되겠다는 계획이 좌절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어떤 친구는 어째서 여대생 중에서 찾지 않았느냐면서 몇몇 여대생 이름까지 들추는 것이었다. 또 한 친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약혼을 정하기 전에 다른 많은 아가씨들과 교제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들의 조언은 그런대로 다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나는 사랑에 빠져 있었다. 메리안과 나는 마치 구름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듯 행복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행복의 구름 위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그 전해 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했기 때문이었다. 오하이오 주의 켄턴에서는 영국의 병사 모집 모임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영국 육군에 지원했다. 나도 그 모임에 갔었지만 지원하기를 보류했다. 5월이면 어머니가 휴가로 미국에 올 예정이었다. 만일 영국 육군에 지원하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 했다. 그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의무 보충대에 지원하는 것이다. 마운트 유니언 대학에서 의학과 과정을 마쳤으므로
매우 도움이 될 것이었다. 또한 훈련 기간은 피츠버그에 머물 것이므로 어머니는 그 근처의 YMCA에 숙소를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에 지원하면 나의 캐나다 시민권을 잃을지도 몰랐다. 마운트 유니언 대학의 맥메스터 학장과 조선감리교회 허버트 웰치 감독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한 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미군 의료보충대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때는 모든 정년기의 남자들은 징집 대상이었다. 의무보충대에 입대하면 적어도 내가 원한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나의 지원서는 수락되었다. 1918년 늦봄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메리안과 그녀의 가족은 그 전 주말에 나를 루츠타운으로 초대했다. 나는 일요일 밤 전철번으로 떠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이었던지 나는 미처 이 점을 알지 못했다. 전철을 놓치고 말았다. 도리 없이 20마일의 거리를 걷는 수밖에 없었다. 행군이 끝날 때쯤은 발에 생긴 물집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괴로웠다. 다행히 신체 검사에는 통과되었다. 여기서 1918년 9월 30일에 피츠버그 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있는 육군 훈련센터에 가서 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6월 18일 나는 어머니를 마중하러 알리언스 역으로 나갔다. 그때 나는 마운트 유니언 대학의 여름학교에 수강서를 냈었는데 어머니도 나와 함께 몇 과목을 수강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리아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 다시 모직공장에 가서 학비를 벌 생각이었으나 닥터 헤드랜드가 장학금을 얻어주어서 그녀도 나와 함께 여름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여름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메리안의 언니 집에서 어머니를 초대했다. 그들은 오하이오 주의 미들필드 근처의 교회로 전근되어 있었다. 메리안과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라인 리버시 댁으로 가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마침 6월 21일은 메리안이 22번째 맞는 생일이어서 함께 축하를 했다. 어머니가 교회 부인들의 집회에서 조선에 대한 강연을 하느라 예정보다 오래 그곳에 체류하게 되었다. 여름학기가 시작될 때쯤 우리는 함께 학교로 돌아왔다. 우리는 닥터 헤드런드의 성경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그 사이 여름도 어느덧 빨리 지나갔다. 육군 의무훈련소는 피츠버그 대학교의 의과대학 군내에 있었다. 여기에서 입대병들은 특수훈련을 받게 되어 있었다. 벌써 의과대학 가까이에 조잡한 간이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다. 근처의 운동장이 훈련장이었다. 훈련, 또 훈련. 집중적인 의학교육만이 일상의 생활이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는 너무나 지쳐 옷을 벗을 기력조차 없었다. 1918년이 되자 스페인 인플루엔저라는 유행성 독감이 발생했다. 그 당시는 의료요원들이 부족해서 보건성과 이 필라델피아 자선기관들은 의사인 어머니를 임시로 징용했다. 시의 보건부에서 공중 모임을 금했으므로 선교위원회가 계획했던 교회의 모든 모임도 취소되었다. 인플루엔자는 계속 번져 우리들이 묵고 있는 간이 건물에까지 침입했다. 아침마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씩 들것에 실려 병실로 나갔다. 어떤 사람은 이미 시체가 되어 옮겨졌다.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가 될 것인지. 우리들은 여기가 전쟁터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도 병에 걸렸다. 메리안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훈련소에서는 이 병을 치료하기가 불가능함을 알았다.
나는 그녀의 예기치도 못한 방문에 깜짝 놀랐다. 또한 그녀는 직접 내 상관을 만나 나를 즉시 민간집으로 옮겨 적절한 간호를 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는데도 그녀는 성공했다. 민간집 여주인에게 나를 간호하도록 조치했다. 나는 병의 초기 증세인 열, 두통 등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메리안의 용기 있는 조치로 쉽게 회복이 되었다. 1918년 11월 11일 휴전이라는 길보가 날아왔다. 진정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정식으로 군에서 제대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걸려야 했다. 의료 훈련은 계속되었으나 이른 아침에 군사 훈련이 없어져 우리는 공부 시간을 더 많이 배당받았다. 동시에 병영 밖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어머니도 징용의사로서의 기간이 끝나 돌아왔다. 11월 말경 어머니는 캐시디 부인 집에 우리 두 식구가 살 수 있는 방을 얻었다. 캐시디 부인은 어머니의 친구인 울버턴 부인의 자매였다. 이분은 우리의 생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캐시디 댁에서 내가 맡은 일은 부인이 수집한 상당히 많은 희귀한 벽 시계에 일일이 태엽을 감아주고 시간에 맞게 모든 시계들이 동시에 종소리를 내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 메리아는 마운트 유니언 대학에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때 피츠버그에 와서 우리와 함께 일주일간 지냈다. 그때 우리는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그녀는 1920년 가을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여름 학기에도 수강하여 대학을 빨리 마치기로 계획했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인턴 과정을 끝마치게 되는 7년 후에는 결혼할 수 있었다. 메리아는 학교를 끝낼 때까지의 학비를 자급자족하기 위해 엘리오트 홀의 식당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둘 다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다. 대신 편지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대학 공부가 끝날 무렵 나는 군대에서도 명예제대를 했다. 피츠버그에서 이수한 학점과 알리언스의 여름학기에서 받은 학점들을 합하니 1919년 6월에 마운트 유니언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충분한 학점이었다. 나의 후견인이며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닥터 오마르 킬본과 재능 있는 그의 아들 닥터 레슬리 킬본은 나의 의학교육은 토론토의 대학에서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도 그들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들은 마운트 유니언 대학으로 옮기는 일을 맡아주었고 미국 감리교 선교회와 펜실베니아 의료선교협회에서는 학비를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 보조금과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교를 마칠 때까지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나의 거주지는 이제 캐나다가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미국 체제 일자를 채우지 못했다. 다시 캐나다 시민이 된 것이다. 내가 토론토 대학교를 다녔던 그 무렵 이곳 의과대학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닥터 프레드릭 그랜트 벤팅과 닥터 찰스 허버트 베스트가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을 연구하고 있었다. 닥터 레슬리 킬본도 역시 이 연구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실험실에 데리고 가서 이 훌륭한 연구팀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위대한 연구 결과는 몇 년 후에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헌신적이고도 열성적인 그들의 연구 광경을 본다는 것은 숨막힐 정도로 감동적인 것이었다. 메리아는 계획대로 충분히 학점을 따서 1920년 9월 필라델피아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열심이었다.
나는 단지 그의 결심과 열성을 멀리서 바라보며 경탄할 뿐이었다. 그녀는 다음 여름 학기에는 남은 과목을 더 수강하여 학점을 마저 받고 1922년 6월에는 마운트 유니언 대학에서 이학사 BS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다. 메리안이 새 학교에 왔을 때 그녀의 주머니에는 단돈 몇 달러뿐이었다. 수업료 면제 혜택, 장학금, 방을 거저줄 수 있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그녀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방을 주기로 한 이저벨러 웨스트 부인이 말했다. 메리안, 우리와 함께 귀가할 수 있겠지요? 어머니가 연로하시기 때문에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녁 외출이 잦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방값으로 내가 외출한 동안 어머니를 보살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여 그녀는 학숙방을 거저 얻게 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필요할 때마다 항상 해결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다. 1921년 여름 메리안이 마운트 유니언 대학의 마지막 학기를 마친 뒤에 우리는 미시간의 배틀 시료소에서 함께 수주간을 지낼 수 있었다. 유명한 켈로그 결핵 요양소의 시험소에 같이 고용된 것이었다. 이곳에서의 일은 실제적인 의료 경험을 얻기에 알맞았다. 또한 그동안 학교 공부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어야 했던 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으므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무척이나 행복했다. 너무나 길었던 약혼 기간, 메리안과 나는 각각 다른 지방에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어야 했던가. 그 당시는 대학이 결혼한 학생들을 위해 현대와 같은 기숙사를 짓는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때였다. 여대생이 결혼을 하면 매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던 시절이었다. 어느 여대생이건 결혼을 하면 거의가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남학생이라 해도 은행에 많은 돈을 저축해 두고 있지 않은 한 여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세상의 일반적 추세를 거스르고 대학생의 신분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주위의 어른들과 일가 친척들의 염려와 조언을 반대하고 결혼해야 했으므로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에게 정직하기로 했다. 7년으로 정한 약혼 기간을 내던져 버리고 1922년 6월 21일 결혼하기로 했다. 그날은 특히 메리안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그녀의 생일인데다 마운트 유니언 대학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는 날이었다. 만일 결혼을 한다면 세 가지 경사가 겹치는 셈이다. 결혼식 날은 1초의 여유도 없이 예정대로 움직여야 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전날 중요한 마지막 시험을 친 다음 곧 토론토를 떠나야 야간 열차를 타야 했고 또 1분의 여유도 없이 연결되는 열차로 바꿔 타고 알리안스로 가야 했다. 첫 번째 예정은 정확한 시계처럼 진행되었다. 나는 의기충천해 있었다. 이때 철로에 부서진 화물열차가 가로누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메리안은 필라델피아에서 알리언스로 먼저 와 있었다. 졸업식이 시작되었는데도 신랑감이 나타나지 않자 그녀의 시선은 초조하게 헤매고 있었다. 메리안이 재학 중에 동료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생이었는지를 보우먼 학장이 열렬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는 신랑에 대한 걱정으로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흩어진 머리에다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내가 강당으로 들어섰을 때 졸업식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신부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졸업식이 끝나자 메리아는 소중한 졸업장을 손에 쥔 채 친구들의 축하도 뿌리치고 내 품으로 뛰어와 안겼다. 우리는 곧 자동차를 타고 오하이오주의 이스트 리버풀을 향해 50마일의 속도로 달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메리안과 같은 여학생회의 회원이었던 필리스 크루크가 교회에서의 결혼식과 손님 접대에 필요한 준비를 맡아주었다. 메리안의 형부인 노리스 라윤리버 목사는 아이작 우드 목사와 함께 결혼 주례를 서게 되었다. 메리안의 언니, 조카, 어머니는 미리 식장에 와 있다가 우리가 도착하자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어머니는 1920년에 조선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나는 몹시 섭섭했다. 필리스와 그녀의 부모가 베풀어준 훌륭한 결혼 피로연을 즐긴 후 다음날 캐나다로 떠났다. 우리는 전에 아버지가 캠핑을 했던 찰스턴 호수로 갔다. 여기에서 사람도 살지 않는 멀리 떨어진 섬을 찾아 우리의 미러를 보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기억되고 있다. 신혼여행을 끝내고 메리안이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통지서 한 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리안이 학생의 입장으로 결혼했으므로 장학금 지급을 즉시 중단한다. 는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보낸 통보였다.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메리안의 결혼은 여선교회가 장학금을 중단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었다면 이토록 낭패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결혼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여선교회가 메리안이 학업을 마치고 의료선교사가 되면 여선교회를 위해 무료 봉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었고 메리안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학교는 우리의 사정을 이해했던 모양이었다. 메리안에게 장학금의 일부를 지급했다. 또 펜실베니아 의료선교협회에서도 나머지 경비를 보조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메리안은 다시 의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1923년 나는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때 메리안은 여자의과대학의 상급반에 있었다. 그해 6월부터 나의 인턴 과정은 필라델피아의 스태츠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병원의 환자들은 대부분이 유명한 스태츠 모자 공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였다. 하루는 내가 환자를 보고 있는데 메리안이 졸도를 해서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긴급 전화가 왔다. 과장인 닥터 트레이스에게 허가를 받고는 메리안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들어간 나는 마침 그 병원의 젊은 인턴이 동맥을 자르려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요법은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더구나 미숙한 손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급히 진찰해 보니 목 근육에 딱딱한 게 없었으므로 뇌막염은 아니었다. 그날은 몹시 더웠으므로 심하게 열을 받았던 것 같았다. 나는 그 젊은 인턴에게 절대로 동맥 절단의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 의견을 주장했다. 그 의사는 기분이 상했으나 내 진단이 옳았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되었다. 시간은 빠르고 행복하게 지나갔다. 1924년 6월 메리안은 의사 자격 MD를 받았다. 그러고는 피츠버그의 사우스사이드 병원에 인턴으로 임명되었다. 기간은 1년이었다. 한편 나는 뉴욕의 롱아일랜드 홀츠빌에 있는 결핵요양소 병원에서 결핵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 병원의 닥터 에드윈 콜브와 그의 의료팀 밑에서 원했던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의사면허와 미국의 의사면허 2개를 취득했고 메리안은 미국의 의사면허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드디어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하기를 원했던
의료 선교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보낸 그동안의 길고 길었던 준비 기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은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았다. 우리는 자신 있게 감리교 선교회 앞으로 조선 지역 선교사 자리를 신청했다.